네, 현장에서 행동으로 애국운동을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애국 순찰대 한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 대만 선거가 네. 끝났는데, 야, 우리 그거 보니까 이제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수개표 하는 거 보니까, 야, 그거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예? 박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 난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우셨어요? 이제 조중동도 날리고 이제 TV조선 뭐 채널에 이제 날리더라고. 네. 수개표뿐이 아니라 부재자 투표가 아예 없잖아요. 없죠. 예,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징이 있다면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타이베이 지역이니만큼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적지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고향으로 가서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선명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동료 시민들에게 대만은 굉장히 의혹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 예, 그러니까 바로 승복하더만요. 바로 그냥 축하하고 국민당 후보가 하니까 예, 뭐 무슨 뭐 한 네. 장 한 장 탁탁 보이면서 네. 투표하는데 벌써 발음자 딱 쓰고. 유력이 뜨고요. 네. 그리고 수개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아니, 생각을 했는데 시간 전혀 많이 그렇지 안 않던데요. 옮기질 않으니까요. 네. 투표한 데서 투표 시간 끝나면 개표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개표. 옮기는 시간 이런 거 주니까 네. 오히려 시간 안 들어요. 그리고 비용도 안 들고요. 거기에 대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바로 유력 뜨고 뭐 당선 유력 뜨니까 바로 승복하고 오히려 축하해주고. 그렇죠. 야 정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 그리고 그러면서도 잔치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그 작으면서도 작지 않은 나라 이 대만에서 보면서 저도 부럽기도 하고 사실 반면교사 삼고 저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의 분위기에서 뭐 선거 관리 시스템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선진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2,400만입니다. 인구가 그러게요. 작지도 않아요. 예, 뭐 유권자가 1,900만이라고 하니까요. 2천만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적지 않은 유권자의 그 투개표 상황을 보니까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공론화되어 있고요. 다 투명하게 보니까 그냥 뭐 투표지를 이렇게 들고 있더만요. 다 확인시켜주면서 야 그런 시스템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도 박사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예, 그게 뭐 유연한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시행하면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고 의지만 있으면 돼요. 예, 제가 이제 그 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선거 물론 이제 꼭 이번에 돌아오는 그 총선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선이라든가 등등해서 앞으로의 우리 선거 분위기와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그리고 또 중국 패권 국가인 중국의 그늘에서 항상 이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주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 이 대만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박사님에게 전언해드리고 싶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이 지금 사실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사실 국민당 장개석 총통의 국민당 그러면 반공을 기치로 하는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반면에 이제 글자 그대로 민주진보당이라고는 이 민진당은 진보라는 세력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눴을 때 사실 우리하고의 이념 성향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국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이게 이제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떠한 그 보수나 진보나 이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고 변화가 오는 분위기가 뭐냐면 오히려 그 민진당에서 친미 반중, 양안 정책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국민당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빌미하에 친중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대만 정치의 그 국민당과 민진당, 다시 말해 보수 진보에 우리가 여지까지 생각해 왔던 거와 현실은 좀 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만 국민들도 그런 걸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특징이 좀 장기 집권화되는 게 있었어요.
이 국민당이 2000년 그 첸스웨벤 이전까지는 거의 국민당이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의 민진당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 전까지 차이원 총통이라고 여성 총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인데 이번에 나이칭더까지 이루어지는 집권 여당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는데 대만은 그 4년 중임제예요. 우리하고 이제 좀 다른데 두 번을 집권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출마를 못 하니까 사실 통상 대만은 총통을 한 번 하면요 2번 연임을 이제까지 계속 해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라이칭더 총통도 8년은 집권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관측이 그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거든요. 우리도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만 국민들이 이번에 승리한 것은 상징적으로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대선 개입, 선거 개입을 막아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건 우리도 지금 확인된 바로 지금 확인이 된 것이 지난 대선 때 중국이 우회적인 방법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대선 선거에 뭐 개입을 했다. 뭐 댓글 공작을 했다. 그렇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며칠 후에 있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도 충분히 중국은 흔들어 댈 텐데 대만 국민들은 저렇게 버젓이 견뎌냈단 말이에요. 네. 극복해냈고 안 통한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우리도 새로운 국민 의식이 좀 개조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예. 또 하나 이 민진당의 이번에 그 친미 그리고 반중 성향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자유우방의 어떠한 트렌드다. 지금 대만도 그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얘기하듯이 대만도 지금 일본까지도 함께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급해졌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권자의 선택은 사실 그 친미라는 또 하나의 큰 패러다임에 우리 국민들도 반응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대만 선거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큰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 문제, 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그다음에 투표 시스템 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중요한 걸 던져줬습니다. 지금 뭐 투표율이 또 하나 부러운 게 75% 나왔대요,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역대 75% 투표율이 나온 예가 아니 없거든요. 사전 투표 없었는데 그렇게 없었는데. 나온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게. 박사님이 지금 하신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건데 사전 투표하고 뭐 부재자 투표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할 사람 다 해요.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2천만에 가까운 유권자라면 상당한 수예요. 이 대만이 뭐 여러분들 알지만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있고 인구가 적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 하더라도 굳이 대한민국의 부재자 투표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투표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 이런 걸 차치하고 그래도 그 들어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경제활동 인구들이 뭐 부재자 투표를 한다 안 한다로 인해서 그렇게 위축받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요즘엔 사실상 주 5일 근무잖아요. 박사님 금요일 날이 사실 주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 우리가 이러한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이참에 우리도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검증 시스템은 이미 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잖아요. 예,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뭐 부정선거 논란이 많이 있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이번 그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선거 관리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 데에는 뭔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5.18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 뭐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안 한다 뭐 논란이 있는데 이 대만에 이번에 민진당이 승리한 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현실 정치화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나 정통성 이 기치도
그 현실 국제 정서에 비추어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감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너무 오해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 헌법에 수록한다, 전문에 수록한다는 게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엄중한 절차가 있고 전제 조건이 대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섣불리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그 어떠한 멘트나 어떠한 기치 단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그때그때 요동치는 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역프레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요 답이 없는 특검을 자꾸 물어보잖아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사실 그거 대응할 조차 가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 그리고 한국 정치와 매우 흡사한 게 또 하나 느껴야 되는 게 정권은 민진당이 잡았는데요. 저 입법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입법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여서야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서야대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와 대만 정치를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대만은 지금의 집권 여당인 대한민국 국민의힘처럼 유약하거나 나약하진 않아요. 거기는요 여성 국회의원들도요 자기네 어떠한 현안이나 뭐 이런 거를 서로 논쟁하고 막 그럴 땐 머리끄댕이도 막 잡아요. 네. 대만 국회는 박사님 말씀 거기 뭐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예, 뭐 숫자 가지고 떼법으로 밀어붙인다고 그냥 순복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예, 거기는 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씨름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고 저렇게 민주당처럼 저 폭정하려고 그러고 날치기 하려고 그러면요. 그 네. 육탄전으로 막아. 맞습니다. 대만은 숫자가 적다 그래서 야 거수 이거로 끝 우리가 지니까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비겁하게 우리 총선에서 우리 다수당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뭐 저쪽이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핑계가 거기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돼. 예, 그 대만 국회를 보면은요. 그 입법위원들 하는 활동을 보면요. 정말 자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소신 있게 옳다 할 때에는요. 수적으로 밀리면요. 물리적으로 해서 그것을 언론에 막 공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논쟁거리로 막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박사님 지적한 대로 수에서 안 되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그리고 국회에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이 사실 대만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안 돼. 예, 그런 것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변화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권자가 더 엄중해지고 국민의 시선이 더 냉철해지면은 아무리 수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옳은 입법에 대해서는 저지할 땐 저지하고 또 투쟁해서 또 관철시키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자세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또 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에 착수합니다. 16일 현충원에서 참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작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섭 아닌 간섭을 해야 되고 또 공천이 이루어지면 뭐 어떠한 경우에도 승복을 하고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등극시키고 우리가 추대했을 때에는 그분과 함께하는 공관위의 위상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까 반드시 공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단일 대우를 갖춰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들은 얘기로는 상당 부분 그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 경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고 대원칙이고 또 전쟁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번에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의 개항을 같이 전략 요충지 인천의 13개 지역구나 이 대전은 지금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전략 요충지로 인천광역시 대전을 꼽는데 이런 데는 상당 부분 전략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이 이제 다 조화를 이루어서 공천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대만의 승전보 같은 그러한 우리끼리의 그 대한민국의 어떠한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총선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이제 그 국민들이 그 윤석열 신드롬 일으켜서 대통령 만들었고 국민들이 그렇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한동훈 신드롬 일으켜서 맞아요. 한동훈 바람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4월 10일 날
부정선거에 당한다면 오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국민 책임 아닙니다. 국민의힘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돼요. 이제는 그만큼 국민들이 증거 제시했고 그만큼 싸워줬고 그만큼 광화문에서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랬는데도 또 부정선거를 당한다. 이러면은 이제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으로 가니까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 막아주시겠죠. 뭐.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정말 네. 중요한 부탁드릴게요. 일이고 대만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딱 나왔잖아요. 예,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뭐 벤치마킹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 똑같이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저 야당에서 저 에이. 숫자 가지고 뭐 어떻게 반대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왜 못 바꿔요? 대통령령으로라도 말이죠. 아, 예. 그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한경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